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1.5도 이코노믹 스타일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이신 김병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4회 연재를 할 거예요. 네. 이 책의 제목이 1.5도 이코노믹 스타일입니다. 네. 이 책을 왜 집필하셨어요? 작년 봄에 제가 기후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집필했거든요. 기후가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생태경제학을 안내해 준 건데 그게 무려 450쪽이나 되는 데다가 다소 좀 딱딱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독자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쉽게 지역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는 경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에 새롭게 1.5도 이코노믹 스타일이라는 책을 쉬운 기후 경제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기후가 걱정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네. 기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되는 책인가요? 기후를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읽으면 기후를 걱정하시게 될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쉽다. 네. 자신 있습니까? 정말 쉽습니까? 원래 쉬우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예, 쉬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정말 쉬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피드백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홀로세 시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홀로세 시대가 뭐고 왜 홀로세 시대를 언급을 하셨나요? 홀로세라는 거는 원래 지질학적으로 11,70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의 구분으로 지질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홀로세라고 부르고요. 지금 우리는 홀로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인간이 살기 좋은 안정된 기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도 홀로세예요? 공식적으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홀로세인데 최근에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일부 지질학자들이 기후 때문에 홀로세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기후 때문에 지질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인류세가 왔다고 이제 홀로세가 끝났다고 선언하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홀로세 시대는 기후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후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홀로세를 흔히 이제 기후의 골디락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11,000년 전부터 기후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비해서 내년이 거의 일정하게 이 시대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미만으로 편차가 굉장히 안정되게 유지됐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1도 미만으로 편차가 안정되게 유지됐던 게 산업혁명 이후 특히 최근에 인류가 석탄석유 가스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떼면서 온난화가 돼서 1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1.1도 이상 벗어났고 작년에는 무려 1.4도 이상 벗어났다는 잠정적인 통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편차라는 게 1년 단위로 측정하는 건가요? 보통은 지구온도의 10년 정도의 평균 온도를 잡아서 그게 대략 정확히 말하면 1850년에서 1900년까지를 제로라고 볼 때 그거보다 얼마나 더 올랐냐? 그런데 지금 이제 1.1도를 넘어서 1.4도 심지어는 1.5도를 넘었다고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5도는 그냥 듣기에는 작은 숫자인데 네. 이게 지구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군요. 큰 숫자죠.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 나가면 아침 점심 기온도 10도가 넘는데 고작 1.5도가 홀로세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되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의 이 1.5도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 몸의 체온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에서 일정하잖아요. 만약에 36.5도에서 1.5도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38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바로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런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1.5도 이상 올랐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1.5도 이상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1.5도 올라가면 굉장히 고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도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포토시 광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전 약간 생소한데
기후랑 포토시 광산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기후경제학을 이해하기 쉽게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왔는데, 모든 사안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 그게 과학이든 경제학이든 인문사회학이든 어렵게 느껴지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나 자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소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사를 몇 꼭지를 좀 잡아봤어요. 그 경제사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대항해 시대라고, 그 시대가 사실은 유럽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근대화를 먼저 진입하게 되는 계기인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자원들을 유럽이라고 하는 좁은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포토시 광산은 남미에 있는 은 광산입니다. 그 은을 대규모로 캐서 그걸 가지고 중국하고 교역하고 이제 이러면서 유럽이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포토시 광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 얘기도 나와요. 네. 산업혁명 하면 당연히 영국. 그렇습니다. 네, 영국 얘기는 왜 하셨어요, 이 책에서? 산업혁명이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된 첫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뉴턴이 생각이 나죠. 영국이 먼저 과학 지식을 먼저 발견해서, 또는 뭐 제임스 와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증기기관을 영국에서 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영국이 석탄을 가장 먼저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외면이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화석연료를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던 이 석탄을 영국에서 대규모로 채취해서 썼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점점 기후에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경제는 번영의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생태적 비용이 들어간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대가가 20세기 현대문명이 치른 대가. 사실은 19세기부터 서구에서는 이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근대문명이 만들어졌지만,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적인 문명사회가 일어난 건 이제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닙니까?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야말로 전 세계가 석탄, 석유, 가스라고 하는 화석연료 자원을 모두 다 지구적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1도를 넘어서 1.4도까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4도 오른 것 중에서 1950년 전까지 오른 건 한 0.3도밖에 안 돼요. 사실 꾸준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1도 이상은 사실은 1950년대 이후에 올랐는데, 그때 서구 유럽은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던 시대고, 대한민국도 1960년대부터 근대화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뤘는데, 딱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화된 거예요. 그게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대 문명을 이루다가 보니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경제적 번영은 과학기술 혁명을 동반을 할 텐데요. 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1950년대 이후에 무한 팽창된 경제 번영이 굉장한 생태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현재 위기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네. 동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달리 말하면 현재의 과학기술 혁명의 지속이 생태 위기를 다시 극복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15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본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석탄이 고갈될 거를 막 우려됐는데, 그때 석탄을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석탄을 조금만 떼고도 똑같은 난방을 하고 석탄을 조금만 떼고도 증기기관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효율이 좋은 기관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덜 쓰지 않겠냐. 근데 제본스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효율이 좋아지고 더 조금만 써도 동일한 효율을 내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그만큼 석탄을 더 쓰게 될 거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은 오히려 자원 소모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결과를 빚게 돼서 의도한 바하고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해서 이제 제본스 역설이라는 걸로 유명해졌는데, 그건 지금까지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는데 갑자기 비행기 값을 3분의 1로 디스카운트를 시켜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3분의 2는 맡겨두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갈 여행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베트남으로 가버리잖아요. 금액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자원을 조금 쓰고 에너지를 조금 쓰는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그만큼 쓰고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쓰던 거에서 더 씁니다. 예, 그런 역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기후 대응 실패가 되고 있다고 보죠. 그 실패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병건 저자께서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의지가 일단 부족하고 기득권 기업들의 이익 추구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올해 1월달에 가디언지가 세계 기후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설문을 보냈습니다. 기후가 실패하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실패하고 있다. 기후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왜 실패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우리가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뭐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이 조금 딸려서 아직까지 뭐 획기적인 태양광 기술이나 이런 게 덜 돼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혹시 기후 대응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화석연료로 돈 벌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제압하지 못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사회적인 의지와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정치적 의지가 발현되려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낙선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후 시민들이 문제를 바로 보고 기후 정치를 하라고 정치인들 정치 지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과제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1.5도 이코노믹 스타 1부는 경제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를 넘는 생태국가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